일본 대신 한국이라고? 장난하냐? 뭐 수준 차이 확인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타이베이 텐무 영재 아카데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만을 삼키고 억지로 비행기에 올랐던 이 영재들,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의 영재들이 인천공항 착륙 단 3분 만에 말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고 무시했던 한국에서 자신들의 오만이 산산조각 날 줄은 대만 최고 엘리트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어. 대체 뭐가 대만 최고의 천재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요? 그 전율의 칠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미저입니다. 타이베이 텐무 영재 아카데미 3학년이고 얼마 전 미국 MIT 공대 합격 통지를 받아둔 상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짜릿했던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창피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우물 안개구리로 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어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졸업 여행지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졸업 여행을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선 연구소 같은 곳으로 갑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미래의 리더로서 견문을 넓히는 필드 트립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한국이다. 서울과 판교,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곳곳에서 불만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죠. 제 짝꿍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왕자아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라뇨? 예산이 삭감됐나요?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죠? K-팝 춤이라도 배우러 가는 건가요? 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자아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물론 알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차가 있는 나라. 하지만 저희에게 한국은 그저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한 나라, 혹은 저희 대만과 반도체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 국가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는 TSMC를 보유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 어른들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대만이 한 수위다. 한국은 마케팅을 잘할 뿐 기초과학이나 정밀기술은 아직 대만을 따라오려면 멀었다고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저희에게 한국행은 일종의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일본 교토에 가서 정밀부품 공장을 견학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희의 태도는 건방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몸을 묻으며 자아오가 투덜거렸습니다. 야, 위저야. 가서 그냥 김치나 실컷 먹고 오자. 쇼핑이나 좀 하고. 한국 화장품은 여자애들이나 좋아하지 우리 같은 공학도들한테 무슨 영감을 주겠냐. 저는 피식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좀 한다고 해도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꽉 잡고 있잖아. 그냥 머리 식히러 간다고 생각하자. 수준 차이 확인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말한 그 수준 차이라는 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다가올 줄은요.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영종도의 풍경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일렀습니다. 진짜 충격은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가장 먼저 저희를 압도한 것은 공간감이었습니다.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층고와 개방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연 채광이 쏟아지는 천장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축. 미약은 공항이라기보다 거대한 우주 정거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와, 여기 진짜 크긴 크다. 자아오가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건물만 크면 뭐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운영 시스템이 엉망이면 그냥 큰 껍데기일 뿐이야.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마치 하이패스처럼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여권 검사 안 해? 자아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마트 패스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전에 얼굴 정보를 등록한 승객들은 여권을 꺼낼 필요도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1초 만에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죠. 저희도 현지 가이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미리 등록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윙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통과하세요. 직원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정말 걷는 속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멈칫거림도 오류도 없었습니다. 대만에서도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해봤지만 이렇게 매끄럽고 빠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권을 꺼내고 페이지를 펼치고 지문을 찍는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이 속도 실화냐? 방금 인식한 거 맞아? 뒤따라 나온 친구들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의 효율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무언가가 스르르 미끄러져 다가왔습니다. 하얀색 유선형 몸체를 가진 로봇이었습니다. 에어스타라는 이름의 안내 로봇이었죠. 보통 이런 로봇은 전시용으로 세워두거나 멍청하게 벽에 부딪히기 일수인데 녀석은 복잡한 인파 속을 요리조리 피해서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의 화면에 중국어가 떴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화면을 터치하며 수화물 찾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봇은 즉시 경로를 매핑해서 보여주더니 저희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현재 수화물 수치대 7번은 혼잡도가 낮습니다.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공항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와 혼잡도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공학도로서 본능적으로 이 로봇의 센서 처리 속도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움직임이 엄청 부드러운데. 라이다 센서랑 카메라 연동이 거의 완벽해.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예민한 성격의 여학생 천스안이 덧붙였습니다. 기술도 기술인데 디자인이 너무 귀엽지 않아? 사람한테 위화감을 안 주는 디자인이야. 한국 사람들 이런 디테일에 강하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공항에서 수천 명의 승객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병목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건 시스템 설계가 완벽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1월의 차가운 한국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전경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프라 구축 능력만큼은 한국이 대만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돈을 쏟아부어서 좋게 만들었겠지.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일 거야. 시내로 들어가면 낡은 건물들과 무질서한 오토바이들이 우리를 반길 게 뻔해. 자아오도 제 생각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야, 공항만 좋으면 뭐하냐. 중요한 건 콘텐츠지. 서울 가면 그냥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만 빽빽할걸. 대만 타이베이 101 타워 같은 랜드마크가 있기나 하겠어? 저희를 태운 버스는 인천대교를 건너 서울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의 위용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저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야, 우리가 비웃어줄 수 있는 허점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숨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위해 학교에서 섭외한 한국인 가이드 윤채린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한 곳에 섞여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할 거예요. 과거와 미래라니. 그저 관광객들을 홀리기 위한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서울 도심에 진입하고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시간의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강북 도심으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성냥갑 아파트 대신 거대한 빌딩 숲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빌딩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빌딩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기묘한 구조와 혹은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시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600년이 넘은 조선 왕조의 전궁인 경복궁이 장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근정전의 처마 끝에 걸린 달과 은은한 조명을 받은 단청의 색감은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대만에도 고궁 박물관이나 오래된 사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궁궐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와, 저기 봐. 진짜 옛날 왕이 살던 곳 같아. 분위기 압도적인데. 스안이 눈을 반짝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 역시 그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뇌리에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복궁의 흑담 너머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KT 광화문 빌딩과 교보문고 건물을 비롯한 초현대식 마천루들이 병풍처럼 궁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KT 빌딩 전면을 덮은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최첨단 디지털 아트가 화려하게 춤추고 있었죠. 600년 된 목조 건축물과 21세기의 LED 기술이 단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과거랑 미래가 그냥 한 공간에 섞여 있잖아. 자아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유럽의 도시들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리만 해도 에펠탑 근처에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하잖아요. 대만 역시 타이베이 101 타워 주변은 현대적이지만 올드타운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이 고장나서 과거와 미래가 충돌한 듯한 그러나 기묘하게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이드 체린 선생님이 저희를 이끌고 광화문 광장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저기 세종대왕 동상 뒤로 보이는 청와대와 북악산 그리고 양옆의 빌딩들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이게 바로 서울의 다이내믹함입니다.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공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학도로서 건물의 효율성과 기능성만 따졌지 이런 미학적 가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각적 충격은 저녁 식사 후 방문한 성수동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린 선생님은 이곳이 한국의 힙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붉은 벽돌의 낡은 공장들, 녹슨 철문, 여기저기 벗겨진 페인트 자국. 뭐야, 여기 그냥 공장 지대잖아. 이런 데서 뭘 보라는 거야? 자아오가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강남이나 명동도 아니고 왜 이런 낙후된 곳에 데려왔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낡은 인쇄소 간판이 달린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겉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폐공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과거 신발 공장이었던 곳은 유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되어 있었고 녹슨 기계 부품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어 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야. 공간의 기억을 살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어. 건축에 관심이 많은 스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만에도 낡은 건물을 개조한 카페들이 있지만 성수동의 스케일과 디테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한 팝업 스토어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벽면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과거 공장의 작업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간에 최신 기술을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이건 단순히 돈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획력의 승리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새 것을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옛 것을 재해석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한국의 젊은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패션은 자유분방했고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거리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TSMC의 수율이나 공정 미세와 같은 숫자 노름에만 빠져 있었어. 그런데 한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뻔한 명제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과 그 옆을 지나가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모습. 이질적인 것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저의 꽉 막힌 사고회로를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다리마다 켜진 조명들이 강물 위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성냥갑, 아파트나 있을 거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자존심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겉모습은 화려하게 잘 꾸몄네. 인정해. 문화나 디자인 감각은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본질은 기술이야. 기초과학과 엔지니어링 실력은 우리가 절대 뒤지지 않아. 내일 방문할 한국의 과학고에서 진짜 실력을 겨뤄보면 알게 되겠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특수목적고인 K과학 영재학교를 방문해 그곳 학생들과 공동 수업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만 최고의 엘리트인 우리가 한국 학생들에게 진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수학과 코딩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했으니까요. 내일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왜 아이비리그에 가는지 증명해주는 거야. 자하오와 저는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 그 교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현란한 코딩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적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적한 구릉지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곳은 한국 최고의 이공계 영재들이 모인다는 K과학영재학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어제 눈으로 본 한국의 외형적 발전은 인정하지만 머리싸움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대만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다툽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리 없다는 확신, 그것은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자하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여기 학교 맞아? 무슨 대기업 연구소 같은데. 건물은 세련된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캠퍼스 곳곳에는 학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기하학적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설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저 안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지. 저희는 안내를 받아 3학년 심화탐구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학교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칠판과 책상이 줄지어 있는 풍경을 상상했는데 그곳은 마치 스타트업의 개발실 같았습니다. 3D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 벽면은 복잡한 수식과 회로도가 적힌 화이트보드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는 드론 부품과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한국 학생 4명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리더처럼 보이는 남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류태호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에 헝클어진 머리,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친구였습니다. 반가워. 대만에서 온 친구들이지?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라고 들었어. 태호의 영어 발음은 유창했고 태도는 여유로웠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도심 교통신호 최적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복잡한 교차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한 모델이었죠. 저는 칠판에 수식을 써 내려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알고리즘은 카오스 이론을 적용해서 변수 제어를 극대화했어. 연산 속도는 기존 대비 30% 향상되었고 서버 부하도 최소화했지. 이게 바로 기술의 효율성이라는 거야. 발표를 마치자 한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대단하다. 수학적 모델링이 정말 완벽해. 그런데 위저, 이 알고리즘을 실제 신호등에 적용하려면 구형 제어 장치를 다 교체해야 하지 않아?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비용 따위를 걱정하다니 엔지니어가 할 소리인가 싶었죠. 기술적 진보를 위해서라면 인프라 교체는 당연한 투자야.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제 대답에 태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태훈의 팀이 들고 나온 것은 투박하게 생긴 농업용 드론이었습니다. 날개는 카본이 아닌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였고 여기저기 테이프로 마감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저런 장난감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불렀나? 태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인공지능 기반의 농작물 질병 예측 드론이야. 카메라가 밭을 날아다니며 작물의 잎 색깔을 분석하고 병충해가 의심되면 농부에게 알람을 보내지. 여기엔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서 인터넷이 느린 시골에서도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 기술적인 설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나 이미지 분석 NPU를 다루는 솜씨는 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들어온 조종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그 조종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형 터치스크린이나 조이스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90년대 오락실 게임기처럼 커다란 빨간색, 파란색 버튼이 3개 달려 있었고 화면은 흑백 LCD였습니다. 너무나 촌스러운 디자인에 자아오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저거 박물관에서 훔쳐온 거 아니야? 조종기가 왜 저렇게 생겼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 너희 기술력은 인정하겠는데 인터페이스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왜 태블릿을 안 쓰고 저런 구형 버튼을 쓴 거야? 화면 공간 낭비도 심하고 기능 확장성도 떨어지잖아. 이게 너희가 말하는 최신 기술이야? 그러자 태호가 조종기를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저, 네 말이 맞아. 태블릿이 더 예쁘고 기능도 많지. 그런데 이 드론을 누가 쓸까? 바로 시골에 계신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그분들은 터치스크린을 어려워하셔. 겨울에 장갑을 끼고도 누를 수 있는 큰 물리 버튼, 그리고 영어가 아닌 사투리로 나오는 음성 안내가 그분들에게는 최고의 기술이야.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태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딩을 할 때 항상 생각했어. 이 코드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이 코드가 누구를 돕는가. 사용자가 쓰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이라도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코딩해. 교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자아오의 비웃음도 사라졌고 스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시스템의 효율, 숫자의 최적화, 그리고 나의 지적 과시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태호는 쐐기를 박듯 드론의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그 투박한 조종기의 빨간 버튼을 누르자 드론이 날아올랐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칠판에 썼던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식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스안이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위저, 우리가 졌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상위 1%가 되기 위해 공부했지만 그들은 나머지 99%를 돕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 알고리즘의 변수 제어 방식은 진짜 좋았어.
나중에 우리 드론 비행 제어에도 적용해보고 싶은데 소스 코드 좀 공유해줄 수 있어? 그의 말은 비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류태호라는 이 친구,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한국 고등학생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까?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오만함에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로 향하는 저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식판에 담긴 김치와 불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아오가 숟가락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좀 충격받았어. 쟤네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놈들일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태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그것은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답이었습니다. 숫자와 수식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세계관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저를 키워낸 교육은 상위 0.1%를 향한 경쟁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태호는 그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기술이 닿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머리로 깨달은 충격은 가슴으로 느끼는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서 저희는 또 다른 한국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벌어진 사건은 저린 위저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기술적 오만함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의 상식과 편견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학고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이라는 건 참 묘해서 충격은 충격이고 노는 건 노는 거였죠. 저희는 호텔방에만 박혀있기 아까운 마음에 체린 선생님을 졸라 야간 자율 일정을 허락받았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 한국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 로망, 강변에서의 치맥을 경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한강은 대낮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강바람은 시원했고 곳곳에서 버스킹 음악이 흘러나왔죠. 저희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치킨 2마리와 맥주를 시켰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낮에 느꼈던 열등감과 부끄러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야, 솔직히 인정하자. 한강 야경은 타이베이 딴수이보다 좀 낫네. 자아오가 맥주를 들이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낄낄거리며 동의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태훈의 학교에서 받은 충격, 한국의 거리, 문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사건은 우리가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 터졌습니다. 잠깐만. 내 가방. 내 가방 어디 갔지? 자아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던 벤치, 화장실에 다녀오며 잠시 앉았던 계단, 편의점 앞 테이블. 그 어디에도 자아오의 검은색 백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니었거든요. 안에는 자아오의 최신형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우리 졸업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외장하드, 결정적으로 이번 여행 경비로 쓰려고 환전해온 공금. 현금 300만 원과 녀석의 개인 비상금까지 합쳐 한화로 약 5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기기값과 데이터의 가치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자아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방이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거기에 내 포트폴리오 다 들어있다고. 백업도 안 해놨단 말이야. 자아오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에 한강공원.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는 하지만 곳곳이 어두컴컴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주변에는 술 취한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해. 아까 화장실 갈 때 벤치에 그냥 두고 왔잖아. 벌써 30분이 지났다고. 여긴 공원이라 CCTV도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찾아. 스안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선전해도 여기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야외 공원입니다. 게다가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주인도 없이 덩그러니 놔뒀다면 가져가지 않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만이었다면, 아니 뉴욕이나 파리였다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게 분명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일단 채린 선생님께 전화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채린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저야, 진정해. 일단 너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어디야? 배달존 2구역 근처? 알겠어. 거기로 다시 가봐. 나도 금방 갈게. 선생님,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벌써 훔쳐가서 달아났으면 어떡해요? 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 일단 가봐. 제자리에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저는 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90%라니요. 새벽 2시에 현금이 든 가방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왔는데 그대로 있을 확률이요? 그건 확률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자아오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가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내 MIT 입학은 끝났어. 그 데이터 없으면 졸업 논문 못 써. 엄마한테 뭐라고 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배달존 근처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벤치 주변에 험상궂게 생긴 배달 라이더 한 분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죠.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가방 보고 있어. 자아오가 소리치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저 라이더가 가방을 훔치려다가 우리가 오는 걸 보고 망설이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라이더분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덩치가 크고 문신토시를 하고 있어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헬멧 바이저를 올리며 퉁명스럽게 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거 니들 가방이야? 그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벤치 위에는 자아오의 검은색 백팩이 우리가 30분 전 던져둔 그 모양 그대로 1cm도 움직이지 않은 채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네, 제 거예요. 자아오가 달려들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허겁지겁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 두툼한 현금 봉투까지. 단돈 10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분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택시에서 내린 윤채린 선생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상황을 파악하고 라이더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라이더분이 헬멧을 쓴 채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배달콜 대기하고 있는데 가방이 30분 넘게 저기 있길래 누가 가져갈까봐 앞에서 좀 서 있었어요. 외국 애들 같은데 찾아줘서 다행이네. 수고해요. 그 말을 남기고 라이더분은 굉음과 함께 쿨하게 사라졌습니다.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했지? 자전거는 엄복동이 훔쳐가도 가방은 안 훔쳐가는 나라야. 다리에 힘이 풀린 자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천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다고. 아무도 안 열어봤다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CCTV가 많아서 생기는 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대만에서 항상 기술적 인프라를 자랑했습니다. 거리에 감시 카메라가 몇 대가 있고 경찰 출동 시간이 몇 분이고 하는 수치들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어도 어둠 속에서도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가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야. 그냥 지켜주고 계셨던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한강의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저 화려한 조명으로만 보였던 서울의 불빛들이 이제는 수천만 개의 양심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신뢰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선을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아오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한국 다시 봤어. 진짜 선진국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여야 선진국인 거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반도체 기술이나 경제 지표가 오늘 밤 한강 벤치 위에 놓여있던 가방 하나보다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심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양심의 힘을 확인한 우리가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기술의 정점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 젊은 창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오만함의 관 뚜껑을 닫는 결정적인 못이 되고 맙니다. 지난밤 한강에서의 사건은 저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신뢰, 자본의 힘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버스에 오르는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공학도의 고집이 남아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은 인정해. 훌륭해. 하지만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야. 기술 경쟁력은 착한 마음씨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향한 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버스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판교 나들목을 빠져나오자 거대한 유리 요새들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한국의 IT 공룡들이 둥지를 튼 곳이었죠. 건물의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었고 점심시간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목에는 하나같이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더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아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건물들은 멋있네. 근데 여기서 진짜 혁신이 나오고 있는 거 맞아? 그냥 게임 회사들 아니야? 저희는 채린 선생님의 안내로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한국의 초기 창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대학생 동아리 수준의 앱 개발자들이나 모여있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젊은 CEO와의 대화는 제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사무실은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코딩 언어가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납땜 도구와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곳의 대표는 한지훈이라는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저희보다 고작 서너 살 많은 형이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한지훈입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점자가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 중인 제품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점자와 그래픽으로 변환해주는 패드였습니다. 기존의 점자 정보 단말기는 텍스트만 변환되었지만 이 제품은 그림이나 그래프까지 입체적으로 표현해준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픽을 촉각으로 변환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해상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핀의 밀도를 높이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지 않나요? 지훈 형은 웃으며 시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했어요. 전기를 흘려보내면 핀이 올라오는 방식이죠. 기존 모터 방식보다 부피는 10분의 1로 줄이고 가격은 5분의 1로 낮췄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을 이런 소형 디바이스에 적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자아오가 시제품에 손을 대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 화면에 원을 그리면
패드에서도 바로 동그라미가 튀어나와. 이거 기술적으로 대박인데? 하지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공학도이자 예비 창업가를 꿈꾸는 저로서는 시장성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기술은 훌륭하네요. 그런데 타겟 시장이 너무 좁지 않나요? 시각장애인용 기기는 수요가 한정적이잖아요.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엑시트 전략은요? 제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MIT 면접 준비를 하면서 수없이 연습했던 비즈니스 케이스였죠. 그런데 지훈 형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돈이나 시장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책상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선글라스를 낀 어린 소녀와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5년 전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죠. 동생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오빠, 나도 웹툰이 보고 싶어. 친구들이 다 보는 그 그림들을 나만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내 기술로 동생에게 세상을 다시 보여주자고. 시장 규모요? 중요하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이 단 한 명, 제 동생 같은 사람에게라도 닿아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가치를 만들면 따라오는 거라고 믿거든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공부했을까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연봉, 더 인정받는 지위.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기술은 저에게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한국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기술은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이자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 컵라면이 쌓여있는 책상, 밤샘으로 충혈된 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본 그 어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스안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냉소적이던 자아오조차 숙연해진 표정으로 시제품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멋져요. 우리가 배운 기술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아오의 말에 지훈 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에는 저 같은 창업가들이 많아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안경을 만드는 팀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입는 로봇을 만드는 팀도 있죠. 우리는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판교의 문화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판교의 빌딩 숲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저 화려하기만 했던 유리 건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겠구나. 이 나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슴이 뜨겁기 때문이 아닐까. 제 짝꿍 자아오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위저야, 나 좀 쪽팔리다. 아까 내가 시장성 따지던 거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는 너무 숫자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저희는 그날 저녁 판교의 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대만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연봉 이야기가 아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희에게 줄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기술의 따뜻함을 다음 날 저희는 온몸으로, 그것도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행 엿새째 날, 가장 섬세하고 조용한 친구 천스안에게 예기치 못한 생명의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가장 긴박한 공간에서 저희는 한국 시스템의 정점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간의 절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저희는 무사히 대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판교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엿새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별다른 일정 없이 자유롭게 서울을 둘러보는 날이었죠. 저희는 홍대와 명동을 돌아다니며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쇼핑도 하며 모처럼 고등학생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저녁 8시쯤 터졌습니다. 호텔 근처 퓨전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스안이 갑자기 목을 긁적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목이 좀 간지러운 것 같아. 숨쉬기가 좀 답답하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스안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더니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죠. 야, 스안. 왜 그래? 정신 차려. 제가 소리쳤지만 스안은 이미 말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스에 들어간 아주 미세한 견과류 성분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대만에서도 한 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바로 맞아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주사기도 없었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이었습니다. 어떡해. 구급차 불러야 해. 자아오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서 구급차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까? 한국의 응급실은 외국인을 받아주기나 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공포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저. 나. 숨이. 안 쉬어. 그 짧은 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건 신고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스안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능숙하게 들것에 실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환자. 기도 확보해.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와 자아오는 엉겁결에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대원들은 쉴 새 없이 스안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무전으로 병원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긴박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당황하거나 주저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살려야 할 환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는 프로들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 나와 스안을 인계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긴박한 상황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환자분 견과류 알레르기 있나요? 에피네프린 투여 준비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저에게 빠르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병력을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말을 경청하며 동시에 처치를 지시했습니다. 스안의 옷을 자르고 주사를 놓고 모니터를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땀을 닦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기도가 막히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금은 안정 상태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아오는 안도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자아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랐죠? 타국에서 친구가 아프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병원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나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수백만 원이 깨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외국인이라 보험도 안 될 테니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선생님,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죠? 저희가 학생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나중에 원무과랑 상의하면 돼요. 그리고 한국 의료비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아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판교에서 지훈 형에게 들었던 그 말이 여기서 또 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도 모두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안이 안정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스안이 저희를 보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랐지? 야, 이 바보야. 살아줘서 고마워.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자아오가 콧물을 훌쩍이며 스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스안의 상태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영어가 서툰 분이었지만 손짓 발짓과 번역 앱을 써가며 스안이 불편한 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그 친절함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병원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자아오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고 우리가 더 잘났다고 으스대던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엿새간 한국은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인 인프라, 사람을 향한 기술, 보이지 않는 시민의식,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헌신적인 태도까지.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 TSMC가 전부는 아닌데. 반도체만 잘 만든다고 선진국이 아닌데. 자아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야. 우리가 한국을 이기려면 기술이 아니라 저런 마음가짐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 병원을 나오며 바라본 서울의 새벽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스안을 살려준 이 도시에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꼭 한국처럼 누군가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요. 이제 여행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 속에는 올 때 가져왔던 오만함과 편견 대신 존경과 배움, 그리고 새로운 꿈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변화된 내면과 미래를 향한 다짐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여행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남기고 떠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스안이 퇴원하고 돌아온 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우리 셋은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첫날 밤처럼 들뜨거나 흥분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 침묵을 깬 건 자아오였습니다. 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 자아오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야, 위저야, 가서 그냥 김치나 실컷 먹고 오자. 한국이 뭐 별거 있냐? 우리가 가서 한 수 가르쳐주고 오자고. 낄낄낄.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그 녹음이 흘러나오자마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안은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제발 꺼버려. 듣기 괴로워 죽겠어. 자아오가 쓴웃음을 지으며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데 꼭 10년 전 철없던 시절 이야기 같지 않냐? 나 진짜 저 때의 나를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명문고 수재라는 타이틀, 부모님의 재력, 그리고 TSMC라는 국가적 자부심 뒤에 숨어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좁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 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거든. 성적은 상위 0.1%일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하위 1%였던 것 같아. 스안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무서운 걸 봤어. 한국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서웠어. 판교의 그 오빠, 응급실 의사선생님, 심지어 한강의 배달 기사님까지. 그들은 모두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타인을 향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어. 그런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자아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항상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잖아. MIT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스톡 옵션 받고 페라리 타는 거. 그게 성공의 전부라고 믿었지. 그런데 태호나 지훈이 형을 보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그 질문이 라운지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망설임 없이 성공을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면서도
그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의 할머니를 돕기 위해 드론을 날리고 시각장애인 동생을 위해 밤을 새우는 그들의 열정 앞에서 저의 성공에 대한 욕망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꿈이 바뀌었어.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기술만 좋은 엔지니어는 안 될 거야. 태우가 말했던 것처럼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그리고 지훈이 형처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겠지. 자아오도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냥 아빠 회사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 생각만 했는데 이젠 아니야. 바닥부터 시작해볼래.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랑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협력도 해보고 싶어.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 기술이랑 한국의 소프트웨어 아이디어가 합쳐지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스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진짜 많이 변했다. 나도 그래.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이나 복지, 정책 같은 걸 공부해서 대만을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들고 싶어졌어. 이번에 내가 받은 도움 나중에 꼭 갚아야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촌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동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적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 나갈 파트너로서 말이죠. 창밖에 서울타워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 불빛을 보며 성냥갑 아파트라고 비웃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치열하지만 따뜻하고 빠르지만 정이 넘치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거대한 교과서였습니다. 자아오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건배하자. 우리의 흑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콜라잔을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오만함도 편견도 깨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방학 때 다시 와서 스타트업 인턴을 해보자. 태온의 팀을 대만으로 초대하자 등등.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냉소가 아닌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윤채린 가이드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좋아졌네? 첫날이랑은 딴판인걸? 네, 선생님. 저희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한국이 저희를 사람 만들었네요. 제가 너스레를 떨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버스에 짐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한강의 물결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나의 오만함.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이 여행의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한국에 남기고 가는 것이 단순히 추억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단순한 깨달음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일주일 전 우리가 처음 도착해서 천장이 높다느니, 로봇이 신기하다느니 떠들썩하게 평가지를 해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에 들어선 저희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자아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수화물을 붙이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두고 온 것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사실 두고 온 게 맞았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은 한강에 던져버리고 왔지만 마음은 아직 서울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출국 심사대로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린위저. 왕자오. 저 멀리 인파 속에서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뿔테 안경의 남학생. 바로 K과학영재학교의 류태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함께 수업했던 한국 친구들 서너 명이 땀범벅이 된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태호. 야, 너희가 여긴 어떡해? 오늘 평일이잖아. 학교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호가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땡 하자마자 조퇴 신청하고 튀어왔지. 공항철도 직통열차 타니까 겨우 시간 맞췄네. 너희 그냥 보내기 섭섭해서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작 하루, 그것도 몇 시간 같이 수업한 게 전부인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학교까지 빠지고 공항까지 달려오다니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정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태호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박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였습니다. 자, 이거 받아. 가는 길에 심심할 때 봐. 그리고 이건 스안이 너 거. 스안에게 건넨 건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스안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전통 매듭 장식과 함께 알레르기 성분이 없는 비건 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너 저번에 응급실 실려갔다고 들어서. 이건 안심하고 먹어도 돼. 성분표 내가 다 확인했어. 스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태호야. 나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태호는 저에게 낡은 책 한 권과 USB를 건넸습니다. 책 제목은 적정기술과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위저, 네가 저번에 네드론 조종기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잖아. 이 책이 나한테 영감을 준 책이야. 너라면 나보다 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리고 USB에는 네가 궁금해했던 우리 드론 비행 제어 소스 코드 담았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스 코드는 개발자에게 자존심이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 경쟁자일 수도 있는 저에게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이걸 나한테 줘도 돼? 그러자 태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너희도 MIT 가서 더 좋은 기술 배울 거잖아.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보여줘. 지식은 가둘수록 썩고 나눌수록 커지는 거라며.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지식을 감추고 과시하기에 급급했는데 태호는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고마워. 나 이 책 인생책으로 삼을게. 그리고 약속할게. 이 소스 코드 더 발전시켜서 꼭 다시 너한테 보여줄게. 옆에 있던 자오도 한국 친구들과 얼싸안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던 자오가 가장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나중에 대만 꼭 와야 해. 내가 타이베이 101 타워 꼭대기층 레스토랑에서 밥 쏜다. 망고 빙수도 사줄게. 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위저, 우리는 이제 라이벌인 거 알지?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절대 안 봐준다. 저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야. 응? 우리는 파트너야.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랑 내가 가진 기술이 합쳐지면 우린 세상 못 바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나서 같이 일하자. 태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로 번졌습니다. 그래, 파트너. 그 말 진짜 멋지다. 약속한 거다. 출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꼭 연락해. 한국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그들이 보여준 진심은 제 가슴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스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 이렇게 헤어지는 게 힘들 줄은 몰랐어.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천공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이곳을 그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차가운 구조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활주로의 유도등 하나하나가 따뜻한 배웅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 굽이치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호가 준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서툰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향한다. 우리의 우정이 국경을 넘었듯이.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철없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짜 엔지니어가 되어 돌아오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태호를 만나면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옆자리에서 자아오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코리아. 고마웠어. 진짜 많이 배우고 간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제 가방 속에는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대신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겸손,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7일간의 짧은 여행은 끝났지만 제 인생을 바꿀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는 드디어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이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친구와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대만 최고의 영재들이 고개를 숙인 건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